예, 분명 투표자는 이것보다 많았던 것 같긴 한데 10명이 안 왔군요. 괜찮아요. 8명이면 사람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리 과목 설명회를 하게 된 20학번 유현동이랑 21학번 홍지우입니다. 네, 목차는 일단 저희 멘토 각각을 소개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떠한 과목들을 어떠한 위계도를 좋아하는지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물리 과목들을 소개를 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물리 연구와 대회들 어떤 걸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Q&A와 이제 녹화 오프 더 레코드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0학번 유현동이고요.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양자역학이랑 물리 철학에 흥미를 가져왔고 R&E와 그 졸업 연구를 모두 김재영 선생님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광학, 양자정보 관련 R&E를 했고 지금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한 철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우고요. 어쩌다 보니 저도 현동이 형이랑 비슷하게 김재영 쌤한테 R&E를 맡게 됐고 아마 이제 똑같은 선생님한테 졸업 지도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하고 이제 물리를 약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인 지오메트리 캘큘러스라는 학문에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래는 양자역학이었는데 어쩌다 양자 암호 쪽 R&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각이 들은 물리 과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PT 같은 건 없어서 1학년 때 이제 물실 1, 이제 물실 2를 들었고 3학기부터 이렇게 3학기에 일반 물리학 1을 들었고 일반 물리학 실험 1을 들었고 탐구 물리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기 때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했는데 동시에 IYPT라는 대회를 나갔고 4학기 때는 열통계 물리를 들었고 미방 선대를 들었습니다. 이때 저희 학번이 일반 물리학 2가 터져나간 학번이라서 안타깝게도 일반 물리학 2를 듣지 못했고요. 지금 5학기 지난 학기 때 일반 물리학이랑 일반 물리학 실험 2 그리고 현대물리학 개론, 물리학 세미나, 수학적 모델링을 들으면서 R&E를 갖고 ISF 대회에 나갔고 지금은 미쓰리를 들었고 고민하진 않고 있죠. 1화1이랑 기초 분석 화학이라는 화학 같은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동이 형보다는 좀 더 정석적인 태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운이 좋게 PT를 따는 덕분에 이제 1학기 때 일반 물리학 및 실험원을 들었어요. 근데 일반 물리학 실험 2를 이제 2학기 때 들을 줄 알았는데 대신 열통계를 듣게 됐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하는 정석 루트인 KYPT를 도전을 했는데 제가 이때 욕심이 너무 많아서 KP2도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약간 역효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2학기 때까지 많은 거를 얻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석적으로 일반 물리학 및 실험 2, 현물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리를 듣고 싶은 건 다 들어서 뭐 선형 대수학이나 기초 해석학 같은 수학 과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리 과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물리학 1 과목입니다. 아니구나. 일반 물리학 1부터 갑자기 하면 좀 당황스럽겠죠. 네. 어떤 물리 과목이 있는지 리스트는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물실 1 듣고 계실 거고 물실 2를 이번 학기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 탐구 물리는 이제 KYPT 기반으로 해서 나온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보는 과목이고 기초 물리학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수학 없는 물리를 했던 과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반 물리학 1과 일반 물리학 2는 다들 아는 그 과목이고 이런 과목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2학기를 지나고 3학기로 이제 물전으로 되면서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과목인 일반 물리학 1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역학이나 아니면 기말범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체, 파동, 외력학 등 일반 물리학 책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약간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물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요.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시카이프 선생님, 이인숙 선생님, 그리고 이정훈 선생님께서 사람이 많을 때 담당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시카이프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시카이프 선생님의 일반 물리학을 들었는데
이스카이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제 풀이 스킬을 조금 더 강조를 하세요. 물론 약간 근본적인 실험 같은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심심하다 싶으실 때는 실험 기구 같은 거 갖고 나가지고 막 서커스도 해주시고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아름답게 간결하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뭐 포물선을 벡터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를 미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스킬을 응용해서 문제를 복잡한 거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외에 이인숙 선생님이나 이정훈 선생님 수업은 제가 안 들어봤는데 아마 일단은 그 실러버스를 봤을 때 적어도 바우어의 이상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얻어가야 될 모든 개념을 정석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카이프 선생님이 가끔 자신의 철학을 듬뿍 담아서 이제 좀 이상한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은 정석적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기초가 탄탄한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확실히 기초만 탄탄하면은 이제 그것만 챙겨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과목 같아요. 그래도 이스카이프 선생님의 약간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 말해드릴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한국의 학원이나 아니면은 약간 대학교 같은 강의 중에서 이런 거를 보지 못했어요.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고 약간 알아가기에 좋은 그런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1을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멘토링 아카이브에 이제 선생님 PPT나 아니면은 이제 LMS에 뭐 PPT 올라가 있고 박민철 선배 등등 여러 선배가 이제 필기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걸 놔서 그런 스킬을 잘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이제 아름다운 운명까지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부한 데는 교과서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 내셔도 적어도 교과서보다는 조금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교과서는 미적분학을 조금 중요시하는 그런 바우어라는 책인데 미적분학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이제 만약 별 2개짜리 응용 문제를 좀 푸신다면 그 다음에는 뭐 1호 도구 같은 좀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집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기출 문제 같은 거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이랑 같이 듣는 것 중 이제 첫 번째 실험 고비가 오는 과목이 일반 물리학 실험 1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 실험 1을 듣는 애들이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 물리학 실험 1 범위에 있는 그런 시험들이 예상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량 보존을 보거나 아니면은 포물선이 발사 궤도를 보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정상파에서 어떤 조건으로 정상파가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은 뭐 비열을 재기도 하고 되게 많은 실험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랩 매뉴얼만 잘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대신에 물실 1이나 물실 2 같은 것보다 약간 그런 과목보다 좀 더 어려운 실험들을 다루고 그리고 랩 리포트를 좀 빡세게 쓰는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보고서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시험이 잘 됐는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그런 스케일을 1물실 1이 끝날 때쯤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매우 유용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물실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과목은 일반 물리 2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탐구 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물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들 이제 KYPT 설명이 왔었을 분들이 많겠으니까 KYPT라는 대회가 뭔지는 알 텐데 IYPT, KYPT의 매년 문제가 한 17개씩 출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 해 나온 문제들 중 몇 개랑 그 전년도 나온 문제들 중 몇 개랑 그 전전년도 나온 문제 중에 몇 개를 전병훈 쌤이 골라오셔갖고 그때 탐구물리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 중에 한 문제씩 3명이 모여갖고 각자 이제 한 문제씩을 풀기로 다짐을 하고 한 학기 동안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거의 기말고사 즈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KYPT의 조금 간소화된 버전 룰로서 서로 토론을 펼치는 그런 과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문제를 잘 고르셔야 되고 그 문제를 잘 고르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KYPT를 한다면 많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전년도에 KYPT를 해놓고도 이제 나는 새로운 문제를 하겠어. 그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담습하는 재미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전전년도에 나온 아무도 풀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탁 골라갖고 멋있게 풀어보겠다 하고서 한 학기 내내 후회를 하는 친구를 본 만큼 만약 이거를 듣게 된다면 이제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YPT 문제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더 많은 수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여기서 이 내용을 추가로 발전을 시켜서 리서치 코넥트에다가 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거의 자유에 가깝고 이제 DDC에 가서 자유롭게 있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Q&A 시간에 물어보시면 더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1번 물리학부터 하겠습니다. 네, 1번 물리학은 보통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이시카이프 선생님과 김현벽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과목입니다. 네, 저희는 이시카이프 선생님이 담당하는 1번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제 박민철 선배가 아카이브에 올려놓은 수업 노트를 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학교에 들어온 이후로의 1번 물리학 2는 김현벽 선생님 수업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기학을 중간 시험 전까지 다루고 중간 시험 이후에는 전자기파랑 교류랑 산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을 배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 물리학 2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시카이브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새롭고 신기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김현벽 선생님의 수업은 필수적이고 정석적인 내용의 이 확장성 있는 디스커션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일반 물리학 2를 약간 물리학에 대한 어떤 세계를 알아가는 걸로써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이 필수적인 그 기초적인 그런 분석들을 진행하시고 제가 인생에서 들은 가장 재미있고 물리에 대해서 행복했던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문제를 내시는데 일물 원이랑 똑같게 이시카이프 선생님은 이 창의성과 변칙성을 중요시하는 문제를 내시고 김현벽 선생님은 미적분학 능력과 수업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내십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리는 공부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말을 한다면 멘토링 아카이브에 있는 그 박민철 선배 풀이를 통해서 몇 가지 변칙적인 신기한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 LMS에 있는 PPT 자료 그리고 바우어 벤슨을 전 풀지는 않았고 읽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이걸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우어를 다 푼 다음에 이걸 다 풀 수 있다면 이로도브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로도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일반 물리학 2를 공부하는 데 꽤 도움이 되었고 한편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물 2 같은 경우는 직접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거니와 그 멘토링 아카이브에 그 그냥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서준 선배님께서 그 일반 물리학 2 교재를 한국어로 쭉 다 편찬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모든 멘토들 그러니까 단순히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그 멘토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 실험 2입니다. 사진 먼저 갈까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일반 물리학 실험 2를 하는 김현벽 선생님의 수업 장소에 가서 도촬을 해본 겁니다. 네, 즐겁게 친구들이 이 클로힘 KR 제곱분의 Q1 Q2를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멋진 걸 직접 실험할 수 있어서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시 설명을 갈게요. 네, 일반 물리학 실험 2는 우리가 약간 역사적으로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약간 이 실험을 내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재밌는 하지만 이 실험이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렇게 힘든 실험이었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물론 에테르 측정 이런 건 안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에서 길이를 재거나 공기의 불전류를 측정하거나 이런 걸 하고요. 흑체 복사해서 이렇게 요 곡선을 직접 피팅해서 맞추기도 하고 이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을 이용해서 전자 하나에 전하량을 구하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일물실투는 늘 김현벽 선생님이 하셨지만 꼭 그럴
그렇진 않고요. 여러 분반이 열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꼭 이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물리학 실험 2 같은 경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실험을 할 때 실험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나고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보고서를 써야 될 때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자기학 부분이 그랬는데 일반 물리학 실험 1과 다르게 주어진 이론이 아예 없고 논문 같은 걸 직접 찾아봤고 이론을 찾고 아니면 KYPT 하듯이 직접 이 이론을 막 형성해야 되고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당연한 거겠죠. 랩 오브젝티브를 잘 읽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물리학 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물리학 하면은 되게 이제 멋지게 들리는 그런 이론들 있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걸 듣고 이제 우리는 물리를 꿈꾸면서 시공간이 변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오묘함에 맞들려서 물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인트로덕션을 담당하는 과목이 현대 물리학 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대 물리학을 다룹니다.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중간 범위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개론을 이제 기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약간 빅디오이나 아니면은 약간 이론 이름에 이끌려서 온 분들이라면은 한번 이거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현벽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과목이고요. 현대물리학의 그런 요소들이 매우 반직관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디스커션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진짜로 알고 있는지 시험해보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선생님이 봐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면서 사실 수학으로 치면은 한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업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점검하고 실제로 이 개념을 응용해서 다른 상황에도 약간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까지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범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마스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한 거는 올림피아드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상대론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개념을 배워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 타임 다이그램이나 아니면 폴벡터의 변환 및 이것이 로렌츠 변환과 동치다 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웬만한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을 어디서 쏜다거나 갑자기 저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웜홀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순간이동하면 어떨까 이런 그런 문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배우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 과정까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이거를 들으면서 이해를 경시하고 있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번 그 공리들을 이해하면은 웬만한 건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역학을 했는데 물론 뭐 양자역학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 양자역학 책 찾아보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양자역학이 공리들이 사실 이야기가 되게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물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양자역학을 접하고 난 뒤에 물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파동함수나 아니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응용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단순한 상황에서 양자역학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개념들이 왜 이런 개념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 수업을 듣고 난 게 1물2에서 상위 과목으로 넘어가는 약간 좋은 징검다리라고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걸 들었을 때 앞으로 물리학을 조금 더 할 거라면은 확실히 추천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아까 현동이 형이 공부 방법은 없다고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쓸모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릴 때 우리는 밀도가 변하는 걸까? 밀도는 키네마틱한 걸까? 아니면은 뭐 다이나믹한 걸까? 이런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던지시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개념을 대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대하면서 굉장히 인식의 폭이 늘기 때문에 이제 수업 내용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해가지 않는 게 있을 때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봐서 얘가 특수 상대성 이론적으로 풀 수 있냐 아니면은 뭐 여기 수반된 철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탐색해 보는 것도 이 과목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자작 문제도 만들곤 했는데 나중에 현동이 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현대물리학회로는 너무너무 좋은 수업인데 여러분이 이제 HP를 가서 3학년이 카이스트를 가면 가서 양자역학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 2학기 때 일물특화지만 깔끔하게 듣고 3학년 때 가서 양자역학을 듣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현벽쌤이 어떻게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HP가 가는 게 확정된다면 4학기 때 동시수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업만큼은 이 학교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그 과목마다 정말 그 과목을 대표하고 가장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수업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물리에 있어서 이 과목만큼은 한 과에서 안 들으면 아까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물리를 풀 때 물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가 풀기 어려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뭐 F는 MA가 어려워서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안 풀렸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규칙성을 찾고 이렇게 뭐 힘을 잡고 뭐 이런 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F는 MA에 해당하는 그 파트에 기반하는 그 아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직관과 반하고 복잡하고 더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말 그대로 처음으로 물리 자체가 그 과목 자체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보기만큼 막 어렵지도 않고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해만 하면은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시험 문제도 되니까 이 과목이 이 학교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과목입니다. 현동 형이 많은 걸 느꼈나 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과목으로는 열미 통계 물리학 과목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특강으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미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물리학 특강이라는 이름하에 이종림 선생님께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종림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강준구 쌤이 잠깐 맡으신 상태인데 이제 내년이면은 아마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과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도 나쁘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 1이나 아니면은 물실 1에서 이제 열역학을 다루었을 건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가장 근본까지 다루는 과목이 열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담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꿀과목으로 인식이 되기도 한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수업은 교과서를 읽고 이거를 점검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뭐 퀴즈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 토론으로만 이어지는 가장 좀 신기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개념을 모르기 마련이니까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고 약간 그런 거를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책이 정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 1단원 읽을 때는 이거는 야 유치원생도 알 수 있겠는데? 약간 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계로 재는 것이 온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통계로 할 수 있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신기하고 약간 화학에서 할 법한 여러 개를 매우 통계역학적인 공리를 사용하여서 근본적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꿀과목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되게 후하게 주셨어요. 이종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는 안 받고 이제 기말고사를 되게 쉬운 걸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증고형이라고 이제 뭐 자석을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쓰는 식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에이플을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과서만 제때제때 읽어오면은 그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점을 들고 오면 이어진 형식인데 문제는 이제 교과서를 안 읽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경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면 온도가 무엇일까 아니면은 뭐 흡체 복사식을 유도한다던가 그런 되게 의미 있는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과목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통계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는 한 점에 대해서만 주는 걸 했는데 아보가드로 수 개의 점이 있을 때 얘네들 열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어떤 개의 운동상처를 얻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온도라는 것이 뭐 근본적인 정의다 아니면은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화학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엔트로피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고등학생이 알 수 있을 만큼 교과서가 굉장히 잘 쓰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채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뜻깊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교과서가 진짜 좋으니까 뭐 연습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은 이제 웬만한 건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외로는 다음과 같은 과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두 명이 다 안 들었고 아마 여러분도 안 듣게 되실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물리학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학점짜리 과목인데 되게 다양한 분야의 물리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홀수학기 같은 경우에 오셔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강씩 강의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상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먼저 궁금하고 이 교수님한테 뭐가 궁금한지 쓰고 감상문을 쓰면 되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부담은 없고 정말 가끔 모든 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두 분 정도 여러분의 관심사와 딱 맞는 분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많이 바쁜 게 아니면 하나 드러나갖고 이제 뭐랄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한번 물론 듣고 드랍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들었는데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경재 선생님이 레이저 전공을 활용하셔서 이제 하는 분야로 약간 레이저의 좀 더 실험적인 그런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직접 레이저를 다루어 볼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R&D를 레이저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진짜 최첨단 그런 장비를 써본 게 꿈이었다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전기회로 이해학용 약간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듣지 않았는데 이제 약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물리를 좀 더 응용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듣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병옥 선생님께서 하시고 여러 가지 약간 회로 뭐라고 해야 되지 컴포넌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기초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친구예요. 그래서 물리학 특강으로 약간 이름이 남아있긴 한데 여러분이 원하면은 열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누가 맡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승국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그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거는 뭐 고전역학이 기초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되게 그렇게 알아간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냥 고전역학을 이해하기에 좋은 그런 과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초물리학은 아까 현동 형이 언급해줬고요. 물리학의 통합적 문제해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이게 일물쓰리라고 불리는 과목이기도 한데 역대 딱 2번 열렸어요. 그래서 박민철 선배가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1부 학번들과 그 다음에 20학번 한 명이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시칼프 선생님이 고민을 해제하는 과목이에요. 1물 1, 1물 2까지는 좀 봐주십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야 될 게 있으신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창의성과 천재성을 이제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하셔가지고 이제 라그랑주 역학을 하거나 상대성 이론을 하거나 뭐 장이론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문제가 풀린다? 야 이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시칸트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PPT하고 여러 파일만 봐서 그냥 그런 느낌이 수업이 진행되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 물론 20학번과 저희 학번은 못 열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리기 힘든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물리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물리만 하면 조금 힘들죠. 물리랑 같이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된다기보다는 들으면 좋은 과목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수학의 거의 대부분의 심화 과목을 다 들고 왔는데 먼저 선형대 수학이 있습니다. 이 선형대 수학을 보면 벡터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기에 이게 크게 물리랑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럴 스페이스나 레인지라던가 이 선형대 수학적인 뭔가 집합들이 솔직히 물리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배울 때는 저도 배울 때 관련이 끝까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관련이 갑자기 훅훅 생기더라고요. 물리를 배우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걸 알아두는 게 물리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크게 어디서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할 때 이 선형대 수학이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1물 2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여러분이 빅사이언스를 안 하더라도 공학적이나 유체역학이나 어쨌든 물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한번 접해야 되는 게 선형대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비선형적으로 다루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형적으로 세워서 식을 세우는데요. 그런 걸 풀 때, 뭐 미분방정식을 풀 때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에서 거의 선형대수학을 결국에 만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이 물리학의 기초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양자역학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상태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 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소형대수학적 공간인데 뭐랄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학을 요구하고 정말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양자역학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대충 넘어가서 그 다음은 이제 미분방정식인데요. 미분방정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형대수학을 들으냐 미분방정식을 들으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미분방정식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양자역학 가도 당연히 중요하죠. 파동방정식이 미분방정식이니까. 그 전에 이제 F는 MA라는 게 A가 힘에 대한 두 번 미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 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방정식을 풀고 어떤 입자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중요하고요. 단순히 이게 아니더라도 물리의 별의별 온갖 장소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이랑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혜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깊은 수준의 수업을 해주신다고 들었으니까 이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혜성 선생님이 약간 해석적인 면도 강조를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선형대수학이나 미분방정식은 여러분이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과학을 하든지 간에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심화 과목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여기 평면 방정식을 풀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몇 가지 수학적 모델링 예를 들어 전염병 모델이라던가 잡다한 열전도 모델 이런 걸 좀 추가를 하는데 제 생각에 김용덕 선생님도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모닉 펑션을 풀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복잡하게 생겼지만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흥미로운 미분 방정식들을 손으로 풀어보자 라는 게 과목의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이나 그 칼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도 간단히 다루고요. 딱 쉽게 말해서 물리에서 필요한 많은 미분 방정식 기법들을 다 총체적으로 실전 압축형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좋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리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론 뭐 편미분을 응용해서 열통제에도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 물리학 개론 수업 맨 마지막 이제 시험을 칠 때 풀이의 급수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모델링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얘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학적 모델링을 들어주시면 공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나오니까 중요하죠. 네, 마지막은 미적분학 3인데요. 저희 둘 중 누구도 아직 수강을 완료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의 여러분이 미쓰리를 듣게 될 날이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건 무조건적인 거의 3학년 과목이라서 2학년 안에 미쓰리를 들을 과목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과에서 사라지는 과목이 아닐까 싶긴 하나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사실 뭘 하는지 조금 미묘하긴 하나 왜냐면 그러니까 최종실 쌤까지 명백했는데 이제 이혜성 선생님과 김용국 선생님이 맡게 되시면서 수학적 모델링이랑 거의 동일한 걸 가르치겠다라고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적 모델링이 수학적인 부분들을 빼갖고 무조건 3에서 가르치시는 것 같고 그 수학적인 부분을 뺀 다음에 이혜성 선생님은 이 해석학 수준으로 모든 걸 다 입실론 델타 분법까지 다 깔끔하게 쌓아갖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봤자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일 테니까 미적분학 3는 우리가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그 다변수에서 다변수 함수값으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나 컬이나 우리가 가끔 볼 때 막 이렇게 세모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수식에서 역삼각형 아니면 삼각형 이런 게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미쓰리에서 그런 걸 이제 처음으로 배우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어쨌든 이 물리 설명이니까 왜 물리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전자기하학의 기본 지배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이
이 다이버전스와 컬이 굉장히 핵심적인 걸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 2를 듣는데 미스리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 수학 PT라고 하면 2학번부터는 수학 PT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미술기를 2학년 2학기 때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가끔 물리 논문을 읽다 보면 이게 미술이 논문인지 아니면 물리 논문인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그런 과목이에요. 뭐 그리피스 기초전자기학을 먼저 공부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맛보기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과학 부분입니다. 사실 물리를 적어도 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듣는 데 있어 정보과학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리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물리 정보과학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도 이제 PT를 받아갖고 품문회와 자료구조를 1학기 때 듣게 되었고 이게 성적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적어도 그 학교에서 물리 연구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전들도 이제 이걸 들으면 물리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실험적인 물리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엑셀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엑셀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엑셀은 우리가 적당히 편하게 계산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고 정말 자료들을 물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창의적인 방법들로 난도질할 수가 없는 그런 툴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파이썬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법을 이것저것 깨닫고 나면 직접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희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과 사진을 직접 분석하는 프로그램, 그 트래커, 파스코나 이런 거를 직접 적당히 원하는 기능만 개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IYPT 때 그랬고 저희 IYPT 저희 팀원 한 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리와 자료구조는요 하나만 넣기는 뭐 해갖고 넣어놓긴 했으나 네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으로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수학에 가까운 그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물리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정보랑 만나는 건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학 스킬이나 아니면은 정보 스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범위에서 이제 데이터나 오차 같은 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를 듣지 않더라도 그 정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은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하신 동영상이나 사진 픽셀 단위 분석 이외에도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미분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는 이상 한 번쯤은 정보를 받아야 될 그런 약간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되게 많은 물리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그 해석적 툴 같은 해석 툴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에 뭘 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막 버튼이 막 몇천 개, 몇만 개가 있으면 뭐 하나 잘못 누르면 모든 게 에러가 나고 빨간색으로 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지도 않고 세상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 건너편에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 별게 아닌 기능일 때가 꽤 많아요. 이 기능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밖에 없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몇만 개 버튼이 있고 내가 뭐만 잘못하면 자꾸 빨간색이 뜨네. 짜증이 난다. 이럴 때 정보를 잘하면 직접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꽤 많은 경우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잘하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네, 물리 연구를 다들 뭔가 내가 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 연구란 뭘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물리 연구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폭넓은 개념이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이제 KYPT 같은 경우에서 하는 그런 물리 연구는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모델을 세워요. 그리고 그 모델과 실험을 비교합니다. 잘 맞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 안 잘 맞으면 잘 맞는 이론을 만들 때까지 그걸 계속 하겠죠 우리가. 안 그러면 이런 논문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험이 있고 이 실험에 맞는 걸 다 고려할 때까지 어쨌든 이론을 계속 개발한 다음에 맞춰갖고 잘 맞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물리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이제 저는 KYPT에서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리 연구도 이렇게 실제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물리 연구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시 실험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언가 내가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발전을 이뤘을 때 그거를 왜 그러한 맥락에서 다 했는지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그런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딱 이상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인데 제가 IYPT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어요. 이 수식에서 시간이 디펜드하지 않는 적당한 걸 뽑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실험과 비교를 했습니다. 잘 맞았어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생각하기 편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연구죠. 좀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물리 연구에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게 뭔지 예시를 한 2개 정도만 빠른 시간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맨기과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포물선 위에서 굴려서 이제 어떤 뭐 거동을 하는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줄이 뭐 어떻게 진동을 하는가 그런 약간 다른 형태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역학에 관한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걸로 이 마이크로 말해야겠네요. 첫 번째 문제는 스핀 드리프트라는 문제예요. 문제 설명하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포물 면이 있고요. 그 위에서 고리가 굴러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먼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잡은 다음에 그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식을 풀었어요. 모든 걸 다 이상적으로 잡고 수식을 풀었습니다. 이런 이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쳐갖고가 해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했고 실험과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잘 맞네요. 엄청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 시간이 짧을 때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걸 실험이랑 이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안 맞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더 지나니까 이건 카오스 시스템이구나 라고 수학적 결론에서 내가 왜 이 순간부터는 예상을 못하는지 자체를 이게 카오스라서 그렇다, 복잡계라서 그렇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다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위상적인 공간 위에서 전체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과 실험을 비교한 다음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론을 만들어서 그게 왜 안 맞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다른 IYPT 문제인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 기타 스트링이라는 문제예요. 조금 더 줘. 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뾰족한 거 사이에다가 줄을 팽팽하게 남겨놓고 그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전자석을 놓고 거기 전자석에다 교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기타 줄이 진동을 하겠죠? 그럼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게 현실이랑 절대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험 장비부터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험 장비를 만들고 이 실험 장비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는 실험 이론적 세팅에 대해서 수식을 만들고 수식을 계속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실험이랑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아까랑 스토리가 좀 다르죠? 아까는 완벽하게 이론적인 거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거랑 실험이랑 비교를 했고, 여기는 이제 완벽한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실험 세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는 이론을 만들고 다시 그거랑 이론이랑 실험을 비교한 거예요. 뭐가 더 맞는 방법이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RNA가 됐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논리를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RNA 발표대회가 아니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다시 아까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고 그거 모두를 이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서 묻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한다라는 거 안에서 이 다양한 실험들과
실험 결과와 다른 또 다른 실험들과 뭐 새로운 발명과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 하나의 스토리로서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어떤 맥락 속에서만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하나의 멋진,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해서 재료를 쌓아놓고 그걸 갖고 예쁜 이야기를 만드는 게 물리 연구의 본질이다. 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다시 받고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현동이 형이 연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면,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냐에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처음 접한 건 저는 일반 물리학 실험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창설이나 연기세 등등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과 실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이 첫 경험이 일반 물리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실험은 결과는 아까 말했으니까 이제 일반 물리학 실험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반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험 과목이라서 간단한 이론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서 실험을 예측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큰 스토리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랩 매뉴얼에 주어져 있는 theoretical background를 소개합니다. 1문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백그라운드를 찾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통해서 예측하라 약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실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experiment procedure, 그러니까 실험의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랩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가 실험할 때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랩 매뉴얼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현실이랑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물리학적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뭐 따로 추가해주고 첨가해주고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저런 방법이 효율적이다 등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학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바꾼 게 있다면 꼭 언급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랩 매뉴얼을 주로 따라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결론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결론이 아니라는 거에 잠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론을 통해 실험을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실험과 이론이 달랐을 때 왜 그거인지, 그러니까 실험이 목적이 되는 그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결과를 여기서 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제 1문실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또는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얻은 데이터로 뭐 그래프를 피팅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뭐 이게 이렇게 변한다, 아니면은 주로 그래프를 피팅하는 과정이 많은데 왜 피팅을 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저희는 모든 물리학적 상황에 대해서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나름의 유효 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주로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실험 과목을 듣기 전까지 이거는 그냥 이 식으로 계산되는 건데 왜 굳이 막 그래프를 피팅하고 그러냐, 그냥 참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맞는지 아닌지만 알면은 내가 실험을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이제 기초적인 물리 이론들이 가리키는 것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기구 자체에서 오차가 올 수도 있고, 물론 뭐 사람이 오차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고, 아니면은 물리학적 대를 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하를 대전시킨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전하를 대전시켜서 얘가 쿠동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뭐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쿠동님을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이론식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변이 습도 때문에 이제 그 공이 방전이 된다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듯이 전하가 가득 차 있는 공이 아니고 그냥 공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차가 기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퍼터베이션이나 아니면 주위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론이 경향성과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의 경향성이 잘 들어맞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반복 실험을 통해 데이터 여러 개 얻고, 그리고 그게 이론 경향성을 따르는지 보는 과정이 피팅이기 때문에 피팅을 통해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김현덕 쌤 이제 일물실 한정이긴 한데 여러분도 하면은 이제 연구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CT를 했고 아니면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했는데 얘가 안 된다. 그럼 왜 안 맞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과 실험이 맞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론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응용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밝혀내는 과정이 이제 실험의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 물리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물리학적 상황에서 어떤 그런 변수가 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서 이 실험 자체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석을 하면은 이제 그 일반 물리학 실험은 비록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어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한 게 컨클루전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논문 꼭 일물실이 아니더라도 일물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검수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출판하는 경우에는 물론 관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사전 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뭐 심사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냈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노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애스트랙과 그다음에 컨클루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요 결과와 그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게 컨클루전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마다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이 하나 있으면 그걸 갖고 데이터 어널리시스하고 컨클루전 해갖고 하나의 블록이 되고 이제 이 블록을 다시 또 한 번 더 쌓아갖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겠죠. 저희 RN이나 아니면 IYPT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쌓인 다음에 그 쌓인 블록들을 갖고 큰 이야기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일물실 보고서를 하나를 보자. 일물실 보고서가 왜냐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뭔가 보고서를 본다라는 거에 약간 대표적인 그거기 때문에 이제 부끄럽지만 제 보고서를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래요. 네, 이게 제가 일물실 2에서 했던 보고서고요. 이제 먼저 이렇게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 이론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김현덕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실제 연구에서 그렇고 김현덕 선생님 일무실에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늘 F는 M이면 딱 적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많은 실험의 경우 우리는 어떤 세분화된 이론을 찾아야 되고 그 어떤 이론이 우리 실험에 제일 맞을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을 찾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찾아요. 이론을 찾은 다음에 실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대충 쓰면 안 돼요. 현덕쌤이 혼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요. 로그 데이터가 잘 구해지겠죠. 실험을 여러 번 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전류가 어떤 전기 소자에서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데 V는 IR에 있으니까 저항에서는 이렇게 변할 거고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는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변했고 뭐 역제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저런 현상도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아날리시스를 이거는 이론이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는 물론 V는 IR 이론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과거에 의해서 미래의 저항이 결정되는 히스테리시스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딱 맞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성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히스테리시스 된 부분의 넓이를 적분해서 뭔가 어떤 정성적인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새로운 아날리시스 방법을 창안을 해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처럼 비슷한 게 나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애널리시스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거에서 안 끝나고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찾아내는 게 어널리시스의 묘미고 많은 실험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고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 오차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구에서 VIR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상한 팔자가 나왔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높은 이론을 쓴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할애를 한다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구가 그런 거에 매몰되기에는 여러분이 대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따로 소논문을 잡던지 아니면 다른 걸 참고하던지 해서 분석하는 것이 좋고, 보통 일물실 같은 경우에는 현동형이 말했듯이 창의적인 방법을 좀 더 기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물실 원때 이제 실험이 결과가 안 나오면은 온갖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더 나은 식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드린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대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물리 대회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KRPT와 IR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잘 나가지 않지만 뭐 한국 물리학 올림피아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UCC 대회 등 이제 물리를 사용하는 대회가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주요한 거는 그 위에 두 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삼성 휴먼 테크라든지 아니면은 ICF 그런 대회가 많긴 한데, 얘네들은 여러분의 연구 또는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간 사례도 있으나 이제 그것이 잘 끝나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진행한 R&E도 이제 ICF 같은 그런 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설명에 뭐 오늘 있나요 혹시? 오늘 바로 이 설명이 끝난 직후 9시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모두들 남아서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 설명회에서 다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두 개만 설명할게요. KRPT 같은 경우에는 한과형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룬 대회예요. 이제 여러분도 설명회를 여러 번 들으셨으면은 약간 아실 수도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오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동이 형이 보여준 그런 예시 여러 개 같이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찾아가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 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준 대회예요.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물론 지도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연구회가 여러분을 조금 보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연구는 여러분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 그런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이 온전한 것을 약간 탐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초급적인 문제들이지만 굉장히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나래가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대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거는 KRPT 설명 등등에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물리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한가영한테는 약간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가영이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면서 이제 KPH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머리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과 및 저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걸 약간 노려볼 만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KRPT를 같이 하면서 무리하게 이제 겨울 학교에 나가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막 IPHO에서 한국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대표 나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만 이제 교과 외에 모든 노력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가영에서는 이래저래 나가기에 되게 불리한 대회입니다. 우선 19학번에 이제 국가대표를 하셨던 분이 있긴 한데 궁금하면은 그분한테 조금 더 약간 공부했던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걸 여쭤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 말을 해보자면 KPHO에는 이제 일반 물리 영역의 개념에서 좀 더 약간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주력을 다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KPHO에는 이제 약간 기초 전자기학 내용이나 아니면 고전역학 같은 조금 더 상위 과목이 개념이 들어가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모형들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물리학 책만 익혀도 모두 알 수 있는 모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응용의 끝판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냐를 통해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 기법들을 이시카이토 선생님이 물론 이시카이토 선생님의 방법들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뭐 그걸 넘어선 그냥 거의 모든 개념에 대한 모든 응용 방법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봄, 가을 통신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거에 상응하는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성적을 받으면 이제 겨울 학교를 가서 또 시험을 잘 치면 국가대표를 갈 수가 있는데요.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얘기를 더 할게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교과 비교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이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물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고 그냥 이걸 왜 갖고 왔냐를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물리라는 게 이러한 틀 위에서 세워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물리가 되게 신기한 자연의 법칙들이고 이런 수식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예쁘게 뭔가 계산이 된다, 아름답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탁탁탁 풀린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물리를 처음 접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 물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물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리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 각각의 수식들만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갖고 이 물리라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우리한테 세상을 이렇게 봐라,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나의 이런 박스 같은 걸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박스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물리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박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물리를 물리 바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라는 이런 철학적 입장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리는 세상에 투영하는 하나의 직관적, 그냥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세상을 수학적으로 딱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물리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네, 일단 제 일단 김현벽 선생님한테 오늘 일물실 하는 친구들 반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김현벽 선생님께서 너무 겁을 내지 마라, 물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물리를 중학교 때 많이 못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물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한과학 내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고 있으니까 저처럼 물리를 못해도 한과학 내에서 물리 성적을 잘 받는 건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만은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중성 물을 같은 거 문제를 보면 수면이 되게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단순히 수식들이 여러 개 있고 이게 작용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수식 항량을 저렇게 잡고 저렇게 잡아갖고 문제를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갖고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물리였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물리였습니다. 화학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으로 생물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이 좋았고, 정수론이 좋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좋았고, 마지막 그리고 지구과학이 좋았고, 천문학이 좋았고, 가장 싫은 게 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 한과학에 와서 그냥 물리를 차근차근 배워보니까 그냥 뭐 물실 원 정도는 이제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이제 김재현 선생님과 그 김현벽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물리를 한다는 게, 물론 제가 물리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싫어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를 그냥 싫어한다고 말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단순히 중학교 때 봐왔던 그런 물리 말고 물리 전체를 포괄하고 물리라는 학문 자체를 이해하는, 이 물리를 그냥 물리를 그냥 이해하는 그런 방향성의 공부도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왔고 물실 원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면 이제 한과에서 일물 원, 투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서 물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IPH에 나갈 수는 없어도 한과에서 물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공부하는 걸 너무 겁내지 말자, 이렇게 아마 현벽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리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과목입니다. 쉬운 과목이에요. 너무 안 겁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김현벽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전이라면 레이특을 해야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현벽 선생님, 제가 레이특을 꼭 배워야겠습니까? 레이특은 뭔가 선택이나 도움의 문제가 아니다. 물전인데 레이특을 안 한다? 그럼 물전이 아니다. 레이특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거는 쓸 데가 꼭 없더라도 알아는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워두면 좋아요. 왜 이렇게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텍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스핀 드리프트 문제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문제가 그냥 풀어서 수식이, 그러니까 전체 방정식의 수식이 A4지 한 장을 그냥 쭉 넘어갔어요. 제가 그냥 손글씨 그냥 크기를 써서.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이 그리스 문제 아실 텐데, Y랑 B랑 P사이랑 이런 게 서로 헷갈려요.
근데 하나 헷갈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레이텍으로 써놓으면 컨트롤 C V를 적당히 하면 되니까 훨씬 가독성이 좋고 이 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 레이텍은 굉장히 쉬운 언어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김재원 선생님한테 물리학 전공이라면 레이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김재원 선생님이 진정한 물리 전공이라면 레이텍같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물리 전공이라면 이 레이텍은 이 앞이 이 LA가 좀 쉬운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레이를 빼고 택이라는 걸 해갖고 더 펀디멘털하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김현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정도로 이 레이텍 정도면 이제 쉬운 정도로서 이 물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난이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너무 급발진을 해버린 기분이네요. 그렇다고 모든 물전이 막 이 과목 설명회처럼 레이텍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선생님들이 레이텍으로 뭘 만드는 건 정말 보기 힘들 겁니다. 참고내주세요. 그래도 정보 1, 정보 2, PPT가 전부 다 레이텍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레이텍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는 걸 보면 레이텍이 뭐 그냥 할만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김현경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하셨던 얘기도 우리가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방향은 어떤 물리 바깥에서 어떤 공리 체계로서 이해를 하고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좀 연관을 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저는 물리의 공부 방법을 정했고 물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수학적인 거에 매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테크닉들을 개발하는 거에 매료가 될 수도 있고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본 정리들을 직접 유도를 해봤어요. 손으로 그 상대성 이론을 배우고도 여러 가지 변환식들을 계속 그냥 안 보고 손으로 계속 유도를 해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파인만이 본인의 말을 엄청 멋있게 하잖아요. 파인만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서 물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멋진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것보다 나한테 더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으면 그 방향대로 물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물리를 하는데 수학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리를 못해도 수학은 잘해야 물리를 할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물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수학이 잘하면 물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가 제 말이 안 돼요. 얘는 넘어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꼭 이렇게 수원 같은 그런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물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쳤을 때 그냥 속도는 이렇게 변하더라 아니면은 그냥 주변의 현상을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학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건 그냥 말을 이창하게 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못해도 물리학적 그 요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서술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으나 요즘 빅티오리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촉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이론들이기 때문에 물리가 심화될수록 이제 수학적인 그런 약간 표현 방법은 조금씩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리에서 한쪽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리가 매우 게이스로 뭐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약간 너드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물리 내에서도 균형을 맞춘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통해서도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제 이 실험 데이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실험 데이터를 해석할 물리 틀을 만들다가 잘 맞는 틀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얘를 해석하는데 이제 그 1900년대 후반이 대부분이 그런 약간 유치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부어가 이제 피터지에 싸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리에 집중하던 양자역학에서 이제 혜성 같은 인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양자역학이 디스크릿하지 않고 이제 뭐 입자가 돌아다니는 경로를 뭐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파인만이 등장해 버리면서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틀을 만들어 버려요. 경로 접근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양자역학을 생각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공리적인 부분과 그다음 실용적인 부분이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상생을 하면서 이제 물리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파고들 수 있겠으나 애초에 실험 데이터가 없었다면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그리고 공리적인 것과 그리고 실험적인 것 그런 것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이중규 명예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는 적당한 사기가 들어갈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이마니 경로적분도 사실 보면 사기거든요.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야 이거를 상상한 게 말이 되냐. 근데 돼버렸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물리를 딱딱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되 약간 너무 큰 것도 추구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촉근 이론을 해야지만 물리학이 지평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너무 큰 생각을 가지길 않길 바래요. 모든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세상을 설명하는 나름의 효율적인 틀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모두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걸 못하게 되고 어떤 거에 더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모든 물리는 소중하다는 거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워라밸이든지 중요하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과목 설명회는 그러니까 레코드된 과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